2021년 제39회 부산연극제 개최기념 마스터클래스. 연극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2021년 제39회 부산연극제 개최기념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는 최은영 예술감독입니다. 부산연극협회는 이번 연극제를 준비하면서 지금의 현실 위에서도 축제로서의 연극제를 완성하기 위해 부산연극의 대가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산연극계의 원로이시자 극작가, 연극평론가이신 김문홍 선생님을 모시고 희곡, 연극, 평론, 그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주제 아래 멋진 강연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문홍 선생님의 마스터 클래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희곡을 쓰면서 연극 평론을 하고 있는 김문홍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희곡, 연극, 그리고 연극 평론, 이 셋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희곡과 연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극은 유한하고 희곡은 무한하다. 이걸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독지가의 도움으로서 김문홍 희곡상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어서 다음 해인 2014년도에 제1회 수상자와 수상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올해 작년까지 6명의 수상자와 작품을 발굴해서 상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패의 맨 윗면에 작년부터 하나의 글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글귀가 뭔가 하면은 연극이 사라진 무대에는 희곡만 오롯이 남는다라는 글귀를 집어넣습니다. 이 글귀 속에 희곡과 연극의 그 본질과 성격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희곡은 현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희곡은 연극의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희곡이 없으면은 연극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연극이 없으면은 희곡의 존재 가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의 텍스트인 우리가 연극은 한번 공연하고 나면은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는데 희곡은 그대로 남습니다. 희곡은 그대로 남아서 또 다른 관객과 또 다른 연출자와 또 다른 배우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분들과 다시 만나서 또 희곡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연극은 한번 공연하고 나면 사라지는 일회성의 유한적인 예술이라고 본다면 희곡은 무한히 존재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희곡과 연극의 운명이며 본질이며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희곡과 연극은 이란성 쌍생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곡과 연극은 어떻게 보면 한 몸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생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희곡과 연극의 운명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희곡은 태어날 때부터 문학성과 연극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희곡이 없으면은 결국은 연극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극의 3요소에 보면은 희곡, 배우, 관객, 이 세 가지가 연극의 3요소인데 가장 그 핵심은
물론 배우겠죠. 근데 희곡이 없으면은 연극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희곡은 연극에다가 어떤 작가의 현실 인식, 주제와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정서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어떤 연극을 통해서 작가가 바라보고자 하는 사회와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의식이 거기에 스며들게 돼 있죠. 그리고 희곡은 그 인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감정과 고결한 영혼을 불어넣는 겁니다. 연극은 뭐냐 하면은, 연극은 무대에서 공연되지 않으면은 존재 가치가 없는 예술입니다. 그런데 처음 쓰여진 희곡은 희곡의 연극의 텍스트이지만은 설익은 채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희곡을 연출자의 어떤 정신과 영혼을 희곡에다 불어넣고 배우들과 스태프들에 의해서 배우들의 말과 행위 그리고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해서 희곡이 제대로 무대 위에서 걸음마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처음에는 아가였던 희곡이 제대로 걸을 줄 아는 하나의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연출가와 또 다른 배우와 또 다른 관객을 만남으로 해서 또 이 작품은 더 손이 봐져 가지고 더 크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연극을 볼 때 연극은 희곡은 무대에서 공연되지도 못하면은 희곡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곡은 태어날 때부터 반드시 무대 위에서 공연되어야 한다는 운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읽기 위한 희곡도 있습니다. 읽기 위한 희곡을 보면은 대표적인 게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작품, 그리고 하우프트만의 조용한 종 같은 작품은 읽기 위한 희곡이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대부분 거의 98%가 희곡은 반드시 무대 위에서 공연되어야 한다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희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희곡은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는 문학성이고 하나는 연극성입니다. 문학성은 뭐냐면 그 작가가 이 사회와 현실과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작가의 어떤 하나의 의식이고, 그리고 문학성이 없으면은 사실은 희곡은 상업적인 통속성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결국은 희곡의 품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연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희곡은 읽기 위한 희곡만 아니라 연극의 텍스트로서 무대 위에서 형상화되기 때문에 이 희곡은 무대라는 특수한 공간과 그리고 이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이 없으면은 희곡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연과 관객, 이것들이 희곡에서 무너지면은 우리가 볼 때 희곡은 하나의 조잡한 볼거리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희곡의 운명인 문학성과 연극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문학성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연극성은, 이 희곡의 연극성이 모자라면은 연출가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예술가의 정신과 배우들과 스텝에 의해서 얼마든지 연극성이 약한 것은 보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학성이 약한 것은 연출가나 무대 디자이너나 배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작가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문학성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곡 쓰기의 어려움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소설은 참 쓰기가 쉽습니다. 소설은 우리가 서술과
거의 소설은 서술이 대부분이죠. 설명이죠. 그리고 묘사와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대화, 이 세 가지로서 이루어지는데 희곡은 오로지 대화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희곡 쓰기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대화 하나를 가지고 이 극적인 서사, 다른 말로 하면 줄거리죠. 이 줄거리를 전개시켜 나가야 하고, 또 대사 하나를 가지고 인물의 성격을 형상화해야 되고, 또 대사 하나만 가지고 장면과 분위기를 표현해야 되고, 또 대사 하나를 가지고 무대의 어떤 공간적인 특성과 무대의 메커니즘을 설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희곡을 쓰려고 하면은 대사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소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희곡은 무대 위에서 관객이 보는 앞에서 공연되는 문학이기 때문에 어떤 무대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과 그리고 연극의 메커니즘을 모르고서는 희곡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 또 대사에다가 은유적인 상징을 불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이며 극작가인 사람이 어느 대학에서 희곡 창작론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학생 하나가 교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곡을 가장 잘 쓰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교수가 하는 말이, 토마스 같으면 토마스 군 빨리 일어서서 극장으로 달려가게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극장은 연극이 공연되는 극장을 말하는 겁니다. 즉 극장에 가서 연극을 많이 보면서 그 무대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과 그리고 관객과 무대의 메커니즘을 알지 못하고서는 희곡을 쓸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희곡을 쓰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 희곡은 대사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담아야 된다는 부담감과, 그리고 무대라는 특수한 공간과 연극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희곡을 쓰기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희곡 작가가 적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곡과 연극은 어떻게 보면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품위가 있죠. 품위가 있듯이 글에도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품위 있는 글은 어떤 글이냐? 읽으면은 향기가 나고, 또 글을 읽고 나서도 어떤 여운이 있어야 되고, 또 글을 읽는 사람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이 당위정설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설이 있습니다. 그 학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위정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이 음식에는 당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건 설탕입니다. 의라는 말은 사람인 변에 옷 의자로 쓴 건데, 이거는 뭐냐면 겉을 입힌다는 뜻입니다. 겉을 포장한다는 뜻이죠. 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세금 옆에, 이게 정입니다. 이 정이라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감기약 같은 거 보면 이런 약이 있죠. 이번에 캡슐로 되어 가지고, 물론 이 캡슐은 식용 비닐입니다. 이 안에 그 감기를 치료하는 약의 성분인 분말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물과 함께 입에 넣으면은 이게 식용 비닐이니까 녹으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그 분말이 몸속에 침투를 해서 감기를 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설탕을 입힌 캡슐이다, 이런 뜻인데, 그럼 이게 뭐를 말하는가? 이 로마 시대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이 약을 먹기를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애들인
약을 먹기를 싫어하죠. 약을 먹으면은 몸이 낫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선 약은 쓰기 때문에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약 사발이 있으면은 약 사발의 그 가장자리에다가 설탕물을 입히는 겁니다. 입혀서 말려 놓으면은 나중에 이 사발의 가장자리를 갖다 입술에 닿으면은 달콤한 기운이 느껴지겠죠.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약이 들어 있습니다. 약은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약을 먹일 때 이 사발 속에 들어 있는 약을 입술에 딱 댈 때 아이들은 그 입술에 달콤한 게 느껴져서 그 달콤함에 빠졌을 때 얼른 사발을 기울여서 몸속으로 약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호라티우스의 당위정서는 뭔가 하면 문학 작품이나 또는 예술 작품은 그 문학 작품을 읽는 독자나 예술 작품을 보거나 듣는 관객에게 우선 첫째는 재미를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으면은 보거나 읽지 않으려고 그러죠. 마치 설탕처럼. 그리고 재미만 주어서는 안 되고 어떤 성찰과 깨달음을 주어야 됩니다. 이 작품을 읽거나 작품을 봤을 때 어떤 가슴 속에 자신을 되새겨보고 하는 어떤 깨달음과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너무 재미에만 치중해버리면 작품이 통속성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성찰과 깨달음만 주어서는 지루하고 하니까 잘 보거나 읽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뭔가 하면 일단 재미를 주면서 아울러 그 작품을 읽거나 작품을 보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정당한가, 어떤 이런 깨달음과 교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라티우스의 당위정서는 재미를 뭐라는가 하면 쾌락적 기능이라 그러고, 그리고 성찰과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것을 교시적 기능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문학 작품이나 가장 이상적인 예술 작품은 재미를 주는 쾌락적 기능과 성찰과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교시적 기능이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어우러졌을 때 가장 이상적인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호라티우스의 당위정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연극과 희곡에다가 한번 호라티우스의 당위정설을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곡과 연극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극이라는 예술과 희곡이라는 문학은 품위가 없으면 안 되죠. 품위가 없으면은 결국은 하나의 상업적인 통속성에 빠져서 볼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곡도 재미를 주는 쾌락적 기능과 깨달음과 성찰과 교훈을 주는 교시적 기능이 같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적절하게 잘 어우러질 때 연극이나 희곡에 품위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연극도 보면 통속적인 연극이라고 있죠. 상업적인 연극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통속적 연극은 그저 재미만 주는 겁니다. 한참 웃으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1시간 반 동안 연극을 보았는데 극장 밖을 나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연극, 이런 게 대표적인 연극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재미에만 충실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예술적인 연극을 볼 때 재미는 전혀 없는데 너무 어렵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보는 동안은 정말 지겨웠는데 연극이 끝나고 나서 극장 밖을 나올 때, 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이 연극이나 이 희곡이 뭔가 우리에게 깨달음과 성찰과 교훈을 준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호라티우스의 교시적 기능에 충실한 거죠. 그러나 이 너무 재미를 없애버리고 여기에만 충실하다 보면은 결국은 관객은 작품과 멀어져 가지고 극장을 잘 찾으려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작품과 가장 이상적인 연극은 재미라는 쾌락적 기능과 성찰과 교훈을 주는 교시적 기능이 적절하게 어우러졌을 때 가장 이상적인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재미와 성찰에 대해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재미 위주로 해버리면은 결국은 통속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성찰이나 교시적 기능에 충실해 버리다 보면은 너무 어렵고 지루해서 관객이 극장이 자꾸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도 주면서 거기다 적절하게 어떤 교훈과 성찰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런 작품을 쓴다는 게 참 작가에게는 대단한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요즘의 연극과 희곡은 요즘 대학로에 보면은 거의 예술적인 공연은 거의 없고 거의 재미를 추구하는 연극들이 거의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연극들은 사실은 보고 나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70년대에 연극을 시작했는데 70년대, 80년대까지의 그 당시에 연극을 했던 사람들은 요즘의 연극을 보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연극이나 희곡은 너무 품위가 없고 진지함이 없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관객에게 영합하고 관객에게 아부하는 연극이 많다. 특히 서울의 대학로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너무 상업적인 허영에 빠져가지고 재미를 추구하는 연극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를 추구하는 연극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차피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태어날 때부터 연극은 가난한 겁니다. 아무리 재미를 추구한 연극이라도 할지라도 또는 재미가 없이 어떤 성찰과 깨달음을 주는 연극이라고 해도 극장을 가득 메우지는 못합니다. 그 연극에서 연극을 만들어서 또 희곡을 써서 부자 됐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연극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겁니다. 그럴 바에야 관객에게 어떤 성찰과 재미와 교훈을 주는 연극을 해서 그 관객들 스스로가 판단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깨닫게 하고 또는 그러한 관객들이 깨달아서 관객의 행동까지도 변화시키는 연극과 희곡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상적인 연극, 이상적인 희곡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은 우선 관객의 입맛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어려운 연극이라도 관객들이 자꾸 보다 보면은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서 연극의 예술성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관객의 입맛에 맞추지 말고 조금씩 재미를 주면서 조금씩 어려운 주제를 주고가면서 자꾸 이렇게 관객의 입맛을 바꾸면은 결국은 관객의 어떤 성격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객은 이미 재미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지루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깨닫게 하는 연극을 잘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관객의 입맛은 누가 바꿨는가? 결국 관객의 입맛은 희곡을 쓰는 극작가와 그 희곡을 연극으로 만드는 연극인들이 관객의 입맛을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의 입맛을 돌려놓기 위한 책임도 작가와 연극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연극은 관객에게 재미도 주면서
동시에 깨달음과 성찰과 교훈도 주는 연극이 가장 좋은 연극이고 가장 좋은 희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희곡은 관객에게 감동을 주고 또 관객의 어떤 생각과 의식을 성숙시키고 나아가서는 관객의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희곡이 정말로 좋은 희곡입니다. 연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관객이나 연극을 볼 때는 관객이고 희곡을 볼 때는 독자겠죠. 관객과 독자의 입맛을 바꿔야 됩니다. 그 입맛을 버린 주체가 연극인이니까 관객의 입맛을 바꾸는 책임과 의무도 결국은 연극인과 작가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와 성찰이 어우러지는 작품과 간격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 연극에 대한 애정을 가지자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창작 희곡을 진흥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곡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번역 희곡, 번역극이고 하나는 창작 희곡, 창작극입니다. 번역 희곡은 외국 작가가 쓴 작품을 번역한 희곡이 번역극이고 창작극은 우리 국내 작가들이 쓴 작품을 창작극이라고 이렇게 편의상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이나 소극장을 가진 연극인들은 이 우리 부산 지역의 극작가의 작품을 사랑하고 아껴야 됩니다. 특히 부산에는 극단이 소극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극장을 가지고 있는 극단들이 한 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가 부산 소극장 연극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소극장 협의회라는 단체에서도 너무 번역극 위주로 하지 말고 또 서울 중앙작가의 작품을 공연하지 말고 조금 어설프고 완성도가 떨어지더라 해도 부산 극작가의 작품을 많이 공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성도가 떨어지면은 작가하고 머리를 맞대고 또는 공연을 통해서 자꾸 수정해 가면서 작가에게 창작 기술을 배우게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게 해야 됩니다. 부산 작가의 작품이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 외부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서울 지역 작가의 작품만 공연하다가는 지역 작가는 결국 소멸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시립극단도 1년에 한 4, 5차례 공연을 하는데 번역극도 하고 유명한 고전가 명작도 하지만은 반드시 한 편만큼은 부산에 있는 극작가의 작품을 공연하는 애정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역에 있는 연극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역 극작가의 창작품을 외면하고 소홀하고 냉대한다는 것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희곡과 연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희곡과 연극은 한 몸에서 태어난 한 피부치의 남매나 형제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게 희곡과 연극의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극이 가지지 못하는 품위를 희곡이 살려내야 되고 또 희곡이 가지지 못하는 연극성은 또 연극이 희곡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곡과 연극이 서로가 모자란 부분을 상호 보완해주고 또 잘된 장점은 취하고 할 때 희곡과 연극이 발전하고 희곡과 연극이 발전함으로 해서 지역 연극의 어떤 형태가 달라지고 밝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희곡을 쓰면서 연극 평론까지 하지만은 평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공연되고 있는 1년 동안에 공연되고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 다 거의 보는 편입니다. 보는 편인데 이 연극과 이 평론 사이에도 묘한 갈등과 반목 같은 게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극 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은 아까 얘기했죠. 연극은 한번 공연하고 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희곡만 남죠. 사라져 버리는데 그 사라져 버리는 연극을 완성도, 즉 가치 평가를 하고 그거를 연극사라고 하는 하나의 산맥 속에다가 오롯이 자리 잡게 매김해 주는 게 뭐냐면 연극 평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연극을 하나하나 기록해 가지고 공연사 속에다가 자리매김해서 집어넣는 것이 연극 평론이죠. 그래서 연극 평론이 없으면 희곡이 가치 평가가 있을 수가 없고, 아울러 또 연극이 없으면은 연극 평론이라는 게 존재 가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가 두 개의 양쪽의 바퀴가 돼 가지고 함께 굴러갈 때 지역 연극이 지령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극과 평론의 그 미묘한 아까 관계성이라고 했는데, 평론이 연극의 완성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둘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로 반목과 갈등으로서 적대적인 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극과 평론은 서로 상호 이해가 필요합니다. 평론이라는 것은 어차피 논문하고 다릅니다. 논문은 정확하게 어떤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평론은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주체적인 그 보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따라서 연극을 보는 방향과 각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극을 보는 평론가에 따라서 작품을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론은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극은 그 평론의 좋은 점을 수용을 하고, 또 단점에 대한 지적은 앞으로 자기들을 발전하는 데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론과 연극은 서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평론이 없으면 연극의 가치평가와 연극사 속에 작품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평론이 담당하고 있는데, 또 연극이라는 게 없으면 연극 평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이 돼야지 적대, 멸시, 갈등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평론가들도 너무 이 평론을 정가의 보도처럼 마음대로 휘두를 게 아니라 지역 연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연극 평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성도가 떨어진 연극을 주례사 비평식으로 잘 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단점과 장점이 있을 때는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 연출자와 그 평론가가 서로 술잔을 나누면서 서로의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론가가 집에 와서 평론을 쓸 때도 그 연출가와 서로 얘기한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평론을 쓰면 조금 조심스러워지고 일방적인 공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평론가는 연극에 우선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런 평론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전혀 연극 현장에는 얼굴도 안 보이다가 어디서 잡지사나 신문사에서 평론을 청탁하니까 한 번씩 나와서 보고 평론을 쓰고, 그 뒤부터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평론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자주 봄으로 해서 영국인과 교류도 되고 또 서로 친하게 되고
함으로 해서 서로의 적대나 반목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론가도 연극이라는 큰 테두리에 하나의 식구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식구끼리 싸우지만은 또 금방 풀어집니다. 식구니까. 같이 밥을 먹는 식구들이니까. 그래서 이 연극과 평론은 너무 반목만 할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좋은 점은 취하고 나쁜 점은 더 잘 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론과 연극의 책임이 있는데, 연극 평론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평론을 하나의 정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둘러서는 안 되죠. 또 자기 주관에 따라서 자기 주관에 안 맞는다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평가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론의 양심과 기준을 지켜야 되고, 또 현장 작업자의 그 고충과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극은 평론은 볼 때 그 평론가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무대 위의 그 작품만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작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생을 기울였나, 그까지 평론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객관적인 하나의 형상화된 작품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평론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론 또한 모든 그 창작자, 연출가를 비롯한 배우, 스텝, 창작자의 공연 환경과 그 작품을 만들 때의 그 고충과 노력에 대한 그런 거를 불가피성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평론이 공연하고 나면 사라지는 연극의 한계성을 연극사 속에다가 가치 평가를 해서 집어넣는다고 하는 이러한 성스러운 작업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론가를 존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과 평론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연극을 발전하고 연극의 지형도를 높일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고 대담을 통해서 또 미진한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공부도 되고 또 감동도 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또 시청하시는 분들을 대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문학 장르에는 사실 여러 가지 전공이 있고 그 장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도 물론 문학을 전공하셨지만 그중에 특별히 또 인생을 극작가로서 이렇게 한 길 걸어오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내가 원래 데뷔는 소설로 한 거죠. 소설로 하고 소설집이 한 5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한 30년 동안 학교에 있다 보니까 자연히 아이들과 소통하게 되고 하니까 동화집도 냈단 말이야. 동화집도 한 20권 정도 냈어요. 냈는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극예술연구에 가입하면서부터 이제 연극을 알게 된 거죠. 그게 70년대 초반인데, 그래서 이제 연극을 알면서 80년도에 첫 희곡을 썼는데, 또 처음에는 배우를 하다가 너무 대사를 못 외우니까 이게 내 갈 길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또 연출을 한 서너 개 했는데, 연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 서너 개 하다 보니까 너무 배우들이 애를 먹이고 이러니까 이거 오래 하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구나 싶어서 연극은 때려치우고 연출 때려치우고, 그래서 문학을 했으니까 희곡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나는 왜 소설과 동화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왜 이렇게 희곡 쪽에 올인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 동화나 소설은 독자가 읽기 때문에 내 작품을 독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좋아하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연극은 현장에서 내가 쓴 작품이 배우와 연출에 의해서 무대 위에서 공연되고 나는 객석에 앉아서
관객들과 함께 연극을 봄으로 해서 바로 그 관객들이 내 작품을 보고 뭐 비난한다거나 또는 감동을 한다는 걸 갖다 내가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매력 때문에 연극을 이렇게 오래 하게 된지도 모르죠. 네. 희곡을 쓰게 된지도 모르죠. 그렇군요. 사실 그러네요. 간접적이고 네, 네, 맞습니다. 희곡은 직접적인 거니까. 네, 네. 희곡이 가지고 있는 게 문학적인 특성이 굉장히 크지만 무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현장성이라는 매력은 사실 놓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시네요. 그렇군요. 예, 예. 문학은 이미 독자들이 대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그걸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거나 사서 보는데 연극은 뭐냐 하면은 현장이라는 곳에서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완성이 되는 게 연극이기 때문에 현장성이 강한 거죠.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울러 또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역사를 알게 돼서 선생님이 배우 출신이자 연출가 출신인 건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놀랐습니다. 다음번엔 또 배우 캐스팅 명단에 이렇게 그러고 보면 참 그 작년에 또 작년에 연극제에도 했잖아요. 출연하셔서 잠깐 출연했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객석에 있다가. 대사를 잘 못해고요. 멋지셨습니다. 예, 사진 나오면서 선생님 출연하실 때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 후배들 하는 그런 작업에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애정이 있다는 증거니까 너무 감동 깊게 후배들이 지켜본 무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연극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게 이제 심증으로는 와닿는데 선생님께서 연극을 대하는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거는 모든 현상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그 조선 정조 때에 정조 후기에 그 유명한 문인이 있습니다. 유한준이라고 유홍준 씨하고 같은 집안인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 알 겁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정과 같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우리가 연극도 애정을 가지고 연극을 사랑하게 되면은 연극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연극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연극을 알기 전에 연극을 보았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시각과 다른 마음으로 연극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저는 아주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네. 상대방을 알게 되고 알면은 그 상대방이 보인다 이 말이다. 보이면은 그 전에 상대방을 알게 됐던 것보다는 다른 시각과 다른 마음으로서 상대를 사랑한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시면서도 그 눈가가 선생님 눈가가 약간 이렇게 스마일 해주시면서 네 연극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애정이 느껴지는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이제 선생님은 항상 부산에서 이제 희곡을 쓰시면서 부산 연극에 대한 남다른 애정 또 부산 희곡을 쓰는 작가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긴 한데요. 부산의 희곡 발전 또 연극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우선 아까도 내가 강연 중에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부산 지역에 내가 볼 때는 연출자가 쓰는 희곡도 있고 희곡만 전문으로 쓰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 있고 이렇게 하는데 희곡 작가가 내가 볼 때는 적어도 10명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된다 하는데 이 부산에서 쓴 작가들의 희곡을 좀 많은 극단과 또 소극장에서 공연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산 지역 극작가의 신인들을 포함해서 많이 발굴해가지고 연극계에다가 이렇게 포함시켜야 되는데 너무 지역 희곡에 대해서 냉대하고 소홀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된 일이 아닌가. 특히 시립극단에서도 시립극단이 생긴 지가 제법 오래됐는데도 부산 지역 극작가의 작품을 많이 안 했거든요. 물론 부산 지역 극작가의 작품이 서울 유명한 지역 서울의 작가들보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떨어지만은 그러나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 돌보지 않으면은
결국 안 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더라도 연출가하고 맞대 가지고 작품을 고치고 또 공연하고 함으로 해서 그 작가도 기술도 늘어나면서 이렇게 커 나갈 수 있는 건데, 그 커 나가는 싹을 잘라버리면은 영원히 지역 극 작가가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지역 극 작가에 대한 애정, 또 지역 극 작가가 쓴 희곡을 애정을 가지고 좀 공연을 많이 해준다. 희곡은 공연 안 하면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정말 말씀 하나하나 뭐 새겨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연출가들이고 극단 중에서도 몇 개 극단들은 계속 부산 지역 극작가의 작품을 창립 때부터 계속 공연하는 그런 극단과 그런 사람들을 참 마음속으로 되게 든든하게 생각하고 참 좋아합니다. 네. 또 우리 후배들이 이 선생님 말씀 듣고 나면 더 이렇게 힘을 얻어서 열심히 쓰고 또 끝까지 써낼 그런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부산의 신인을 포함해서 많은 그 부산 출신의 극작가들이 있는데요. 또 그분들의 입장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뭐 좌우명을 하나 건네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아까도 그 이야기했죠. 일단은 연극을 공연하는 극장에서, 소극장이나 극장에서 살다시피 해야 됩니다. 연극을 많이 봐야 됩니다. 연극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희곡을 쓴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연극을 많이 보고, 많이 본다고 해서 뭐 완성도가 완전히 떨어지고 통속적인 그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많이 보고, 또는 연출가도 자주 만나서 연출가의 어떤 생각도 들어보고, 연출가들이 어떤 희곡을 좋아하는가, 또 연출가들은 희곡에서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보는가를 새겨 들으면서 자기 창작의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완전히 극작가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필요합니다. 아, 저 사실 이제 저는 선생님한테는 한참 그러니까 후배뻘이 되는 사람이지만 현장에 가보면 항상 김문홍 선생님은 와 계시고 또 후배들이 하는 공연을 항상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보시는 걸 정말 많이 보게 되거든요. 아마 굉장히 직접 실천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해봅니다, 선생님. 네, 이거는 제가 좀 후배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남아 있는 꿈이 있다면 그리고 또 반드시 도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만든 그 하나 기관이 부산 공연사 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서 맨 처음에 2014년에 시작한 게 부산문화재단하고 MOU를 협의를 해가지고 부산 연극의 아카이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문화재단 홈페이지에다 올린 게 그 첫 작업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으로서는 그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연출하고 있는 저 부두 연극단의 이성규 연출가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제가 공연 연습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전부 그 공연한 작업을 기록을 다 했거든요.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성 연출자하고 대담식으로 해서 그 연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작품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또 뭐 대사는 어떻게 지도하느냐 이런 걸 쭉 과정별로 해가지고 하나의 대담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책을 하나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작업이 부산의 연극인들이 줄 잡아서 한 300명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작가, 연출자, 스텝 뭐 다 포함해서 된다고 하는데, 이 연극인들의 인명사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한 사람 옆에 한 페이지만 된다 해도 300명 같으면 300페이지 되니까, 뭐 물론 두 페이지 되는 있고 해서 부산 연극인 인명사전을 만드는 게 이제 내 마지막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 선생님께서 어떤 작품의 그림을 그리고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후배들을 위한 그 어떤 그 발판이 되는 작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군요. 이제는 뭐 내가 쓴 희곡집도 지금 5권을 냈고 지금 한 권을 다시 또 한 권 6번째 희곡집을 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6권 정도 냈으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은 너무 희곡을 쓴다고 한 40몇 년 동안을 쓰다 보니까 너무 눈을 혹사시키고 내 몸을 혹사시켜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모든 작업은 중단을 하고 이제는 이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또 연극계를 위해서 좀 의미 있는 작업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해서 방금 그러한 프로젝트를 지금 하나씩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너무 멋진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우리가 이 이후의 작업들이 얼마나 의미롭고 또 가치로울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런 작업으로 또 선생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쉽지만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한 말씀 듣고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너무나 작가다운 표현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로 끝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뜻깊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9회 부산연극제 개최기념 마스터 클래스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울러 4월 15일부터 진행되는 부산연극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부산연극협회가 준비하는 마스터 클래스는 유튜브와 협회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댓글, 알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멋진 시간을 만들어주신 김문홍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부산연극협회는 또 다른 대가의 마스터 클래스를 준비해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